텀버셋 몸에 달과 6펜스. 슬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릭랜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끝도 없이 계속되는 계단을 올라가며 솔직히 말해 나는 어느 정도 흥분하고 있었다. 어쩐지 놀라운 모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방 안을 신기한 듯이 둘러보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더 작고 텅 비어 있었다. 넓은 아뜰리에가 아니면 안 된다느니, 모든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일을 못한다더니 하고 투덜대고 있는 화가 친구들에게 이곳을 보이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 서 있는 게 좋을 거요. 그는 한 군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림을 보기에 가장 알맞은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인 모양이다. 그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평을 듣고 싶진 않겠죠? 하고 나는 말했다. 물론이지. 입은 꼭 다물고 봐줘요. 그는 한 장의 그림을 이젤에 올려놓고 1, 2분 동안 보여주더니 그 그림을 내려놓고 다른 그림을 올려놓았다. 이리하여 30점가량의 캔버스를 보여준 것 같다. 그것은 그가 그림을 그려온 6년간의 성과였다. 한 장도 팔지는 않았다. 캔버스의 크기는 각기 달랐으며 작은 것은 정물, 제일 큰 것은 풍경이었다. 초상화가 대6점 있었다. 이것이 다요.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그 그림들이 지니는 미와 위대한 독창성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못했다. 지금이야 그때 그 그림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을 뒤에 다시 보았고 그 밖의 것도 복제로 보아 눈에 익었으니까 그렇지. 그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심한 실망을 느꼈던 나 자신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예술만이 줄 수 있는 특이한 감동을 그 무렵에 나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에서 받은 인상은 다만 어리둥절한 것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그림에서 아무런 인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그림들의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괴로워하고 있는 참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흥분했고 흥미를 느꼈다. 그 그림은 분명히 나에게 호소해오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면서도 알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무엇을 지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보기 흉하기는 해도 거기에는 대단히 깊은 뜻을 지닌 신비가 흐릿하게나마 암시되어 있었다. 묘하게도 그것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스트릭랜드는 물질적인 사물 속에서 어렴풋이 뭔가 정신적인 의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다만 어설픈 상징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 마치
마치 우주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양식을 발견하여 심한 영혼의 고민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묘사하고 아주 서툰 솜씨로 모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표현의 해방을 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의 영혼을 발견했다. 나는 그가 있는 쪽을 돌아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표현의 수단을 잘못 택한 게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이요? 당신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그게 무엇인지 나로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화라는 수단으로 그것을 표현하려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불가해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알 수 있기는커녕 그에게서 받은 놀라움이 보다 더할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쫓겨 들어가고 말았다. 다만 이것만은 나도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것 역시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즉 그는 자기를 묶어놓은 힘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힘인지 또 그 해방이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것인지 그 점은 역시 막연해서 파악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왜 블랑시 스트로브에 대한 감정에 지고 말았는지 이제서야 겨우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어째서요? 당신의 용기가 좌절된 거요. 당신 육체의 허약이 당신의 영혼에까지 옮아간 거요. 어떤 끝없는 동경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그 동경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목적지를 구하여 위험하고 고독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요. 아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전을 찾아 방랑의 여행을 계속하는 영원한 순례자 같은 걸 겁니다. 당신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불가사의한 열반인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 자신은 알고 있겠죠? 아마 당신을 구하고 있는 것은 진리와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사랑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때도 있겠죠. 당신의 지친 영혼은 여자의 팔에서 휴식을 구했죠.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자 당신은 그 여자가 미워진 거요. 여자에 대해 가엾다는 생각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가엾다는 생각은 조금도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두려운 나머지 그 여자를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당신은 가까스로 모면했던 그 위험에 대해 아직도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메마른 미소를 띤 채 턱수염을 문지르며 듣고 있었는데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대단한 감상주의자로군. 그 뒤 일주일가량이 지나 나는 스트릭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난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앞서도 한 말이지만 만약 내가 우연히 타히티 섬을 찾지 않았다면
이 책을 쓰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찰즈 스트릭랜드가 오랜 떠돌이 생활 끝에 발을 멈춘 것이 이 섬이며 또 그 명성을 확립한 많은 걸작을 그린 것도 이 고장에서였다. 자기 마음에 간직한 꿈을 완전히 실현하는 예술가는 아마 있을 수 없겠지만 특히 기교 문제로 계속 괴로워하던 스트릭랜드의 경우는 그의 마음의 눈이 바라본 환상을 표현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타히티에서는 모든 환경이 그에게 편리했다. 그의 영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그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만년의 작품은 그가 추구하고 있던 어떤 것이 무엇이었나 알아내는 데 도움을 되고 있다. 그 그림들은 뭔가 새롭고 이상한 것을 우리들의 상상의 세계에 제공해준다. 이를테면 육체를 떠난 안식처를 찾아 헤매던 그의 정신이 이 머나먼 타히티 섬에서 다시 그 육체를 찾았다고나 할까? 즉, 고루한 말로 하면 그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연히 이 먼 섬을 찾아온 내가 즉시 스트릭랜드에 대한 흥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일이 바빠 다른 일은 일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와 이 섬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이곳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 뒤였다. 어쨌든 그와 헤어진 지 15년이나 되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9년이 지나 있었다. 도착하면 나에게 중요한 그 어느 문제보다도 그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았는데 실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나는 쉽사리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았다. 아마 도착한 다음 날은 꽤 일찍 일어났던 것 같다. 그래서 곧 호텔의 테라스에 나가보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았다. 부엌 쪽으로 돌아가 보았으나 그것도 잠겨 있었고 바깥 벤치에는 원주민 웨이터가 한 명 자고 있었다. 좀처럼 아침 식사가 준비될 것 같지 않기에 나는 어슬렁 해안 쪽으로 걸어갔다. 중국인들은 벌써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새벽의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고 암초를 숨기고 있는 바다에는 유령 같은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10마일 밖에는 무리아 섬이 마치 성배를 지키는 높은 요새처럼 그 신비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월링턴을 떠난 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나에게 신기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월링턴이란 곳은 깨끗하고 아담한 영국식 고장으로 어딘가 모르게 영국 남해안의 항구 도시를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다. 그 뒤 사흘 동안은 파도가 몹시 일었다. 회색 구름이 꼬리를 물고 뒤쫓아오듯 밀려왔다. 그러더니 마침내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태평양이란 다른 어떤 바다보다도 황량하고 끝없이 넓어 보여 대수롭지 않은 항해도 무슨 모험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들이마시는 공기마저도 뭔가 생각지도 않은 기대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영약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또 배가 타히티 섬에 다가설 때처럼 그 공상의 황금 낙토에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없을 것이다. 우선 잠의 섬인 무레야 섬의 당당한 암초가 마치 마술 지팡이에 호련히 나타난 것처럼 그 황량한 바다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솟아오른다. 그 울퉁불퉁한 윤곽은 꼭 태평양의 몬세라 섬과 같은 느낌을 주며 마치 폴리네시아의 기사들이 이상한 의식을 통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신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마침내 배가 점점 다가감에 따라 베일이 하나씩 벗겨져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보이면 섬의 아름다움이 그 전모를 활짝 드러낸다. 그러나 배가 바로 옆을 지나갈 때도 이 섬은 그 요염한 아름다움을 여전히 깊숙이 간직한 채 일종의 범접하기 힘든 신성함마저 띠고 굳게 몸을 지키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므로 만일 산호초의 입구에 찾아온 배가 갑자기 입구를 잃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푸른 태평양의 외로움만이 눈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타히티는 짙푸른 산의 계곡이 2중 3중으로 겹치고 그 그늘은 조용한 골짜기를 연상케 하는 높게 치솟은 푸른 섬이다. 차가운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그 어두컴컴한 골짜기에는 뭔가 깊은 신비가 깃들여 있고 이러한 산 그늘에 자리한 불악에는 사람들의 기억이 미칠 수 없는 먼 태고적 생활이 옛날 모습 그대로 영위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여기에도 슬픔과 공포가 있겠지만 그런 인상은 순간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뒤에 찾아드는 한이를 보다 예리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미소와 다정함으로 가득 찬 이 타히티는 마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뿌리는 사랑스러운 여자와 같다. 배가 파티피 항구로 들어갈 때만큼 마음이 온화하게 가라앉을 때는 없다.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스쿠너는 아주 아담하고 깨끗해 보이고 바닷가에 자리 잡은 조그만 도시는 말쑥하게 세련되어 보이며 붉은 꽃은 마치 정열의 외침인 양 푸른 하늘의 빨간 빛이 한층 선명해 보인다. 그것은 수치를 알 수 없는 격렬한 욕정으로 상대를 숨막히게 할 정도로 관능적이다. 내가 니콜스 선장을 만난 것은 타히티 섬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호텔의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찾아와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는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찰즈 스트릭랜드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곳 타히티에 사는 주민들도 영국의 시골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해서 놀랍게도 내가 스트릭랜드의 그림에 대해 몇 마디를 물어보았더니 그 말이 사방에 퍼져버린 모양이다. 나는 이 낯선 방문객에게 아침은 먹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럼요. 저는 일찌감치 커피를 마시죠. 하지만 위스키라면 한 잔쯤 상관없겠습니다. 나는
중국인 웨이터를 불렀다. 하긴 술 마시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하고 선장이 말했다. 그건 당신의 간이 결정할 문제죠. 사실은 이래도 금주하는 편입니다. 웃을 때마다 그 입에서는 누런이가 보였다. 키는 보통이었으나 몹시 아이였고 반백의 머리는 짧게 깎아 올렸으며 코 밑에는 짧고 억센 회색 수염이 자라나 있었다. 아마 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깊은 주름살이 잡힌 얼굴은 갈색으로 탔으며 작고 푸른 눈을 유난히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그 두 개의 눈동자는 나의 사소한 동작에도 재빠르게 따라가 움직였으며 마치 다루기 어려운 건달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친절한 호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낡아 빠진 카키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은 좀 씻고 왔더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꾀죄죄했다. 내가 스트릭랜드를 잘 알고 있습죠.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내가 권한 걸렴건을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가 이 섬에 오게 된 것도 실은 제가 알선해서였죠.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마르세유였죠. 거기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가요? 그는 나의 환심을 사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글쎄요. 말하자면 건달이었죠? 그의 모습으로 보아 그는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이 궁색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사귀기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즉, 부둣가의 건달패들이란 사귀면 좀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 않지만 그 반면에 다루기에 따라서는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은 법이다. 그들은 가까이 대하기 쉽고 이야기 상대로서도 상냥하다. 여간에서 잘난 체 하는 일이 없고 단 한 잔 술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면 별로 골치 아픈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만 하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전혀 악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는 한 법에 대해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이리하여 나는 타히티를 떠날 때까지 니콜스 선장과는 절친하게 지냈다. 덕분에 나는 꽤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니콜스 선장이 왜 처음에 영국을 떠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아무 말이 없었으며 또 그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맞대놓고 묻는다는 것도 그다지 분별 있는 방법은 못 된다. 다만 자기가 억울하게 불행을 짊어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만 그도 비친 늘은 있다. 자기를 사회 부정의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사기나 폭력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가 고국의 관리들은 되지 못하게 형식만 내세우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그 의견에는 동감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 본국에서 받는 불쾌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열렬한 애국심을 간직해 왔다는 사실을 알자 나는 기쁘게 생각했다. 약 8년 전에 그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되는 대로 결론을 냈다. 세상에는
자비로운 신의 섭리에 의해 분명히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도록 정해진 남자들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들은 고의로인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신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결혼했으면서도 독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만큼 비참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니콜스 선장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의 아내를 나도 만나본 일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빈틈이 없는 인상을 주는 여자였다. 얄팍한 입술을 가진 별로 잘생기지 못한 얼굴로 피부도 빈틈없이 뼈 위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웃는 모습도 그렇고 머리 모습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그 흰 옷도 그녀가 입고 있으면 검은 상복처럼 보였다. 검은 상복처럼 보였다. 니콜스 선장이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또 결혼을 했더라도 왜 헤어지지 않았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나의 상상도 미치지 못했다. 아마 헤어져서 도망친 일도 여러 번 있었을 것 같다.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과 같은 우울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먼 곳까지 도망치거나 또 아무리 일민한 장소에 숨더라도 그 니콜스 부인은 운명처럼 가혹하고 양심처럼 가차없는 여자였으므로 틀림없이 그를 찾아내고 말았을 것이다. 어쨌든 니콜스 선장은 죽도록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호텔의 테라스에 나와 함께 앉아있을 때도 곧잘 그는 그녀가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 그녀는 별로 그에게 말을 붙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한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침착하게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그런데 선장은 그것을 보면 갑자기 불안감에 사로잡히는지 을의 손목시계를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전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소용없고 위스키도 그를 잡아놓을 수는 없었다. 이 사람도 전에는 아무리 심한 태풍에라도 굴하는 일이 없이 맞서왔고 유사시에는 상대방이 흉기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흑인 열여 명쯤은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 능히 대적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가끔 니콜스 부인은 얼굴빛이 창백하고 뽀르퉁한 표정의 7살 딸을 호텔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 엄마가 오시래요. 그 딸은 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곧 갈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벌떡 일어나 딸을 데리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정신력이 물질을 이기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도 나의 탈선이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니콜스 선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트릭랜드에 대해 이야기해준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연결시켜
되도록 순서대로 써볼까 한다. 그들은 내가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의 겨울이 다 갈 무렵 서로를 알게 됐다. 그 사이에 몇 달 동안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니콜스 선장이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무료 숙박소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지독한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마침 그 무렵 마르세유에 의해 파업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그로서는 연명할 만한 약간의 돈을 버는 일도 어려웠던 모양이다. 무료 숙박소란 확실한 신원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라는 것을 수도사들이 인정만 해주면 어떤 빈곤한 사람이나 불황자라도 일주일 동안 재워주는 곳이다. 니콜스 선장은 그곳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군중 속에서 독특한 풍채와 유달리 몸집이 큰 스트릭랜드를 발견했다. 이윽고 그들이 사무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을 때 니콜스 선장은 수도사가 스트릭랜드의 신원 증명서를 읽고 그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와 말할 기회는 없었다. 그가 집회실로 들어갔을 때는 벌써 수도사가 성서를 들고 들어와 그 방구석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배만은 비참한 불황자들도 숙박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어떻게든지 참고 보아야 했다. 그와 스트릭랜드는 각각 다른 방에 들게 되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5시가 되자 늙음해 보이는 수도사가 찾아와 한 사람을 깨우고 갔다. 그가 우선 이부자리를 개고 세수를 했을 때는 이미 스트릭랜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니콜스 선장은 그를 찾아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을 1시간이나 헤맸다. 마침내 그는 수부들의 집합장인 빅토르 주엘리 광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어느 동상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스트릭랜드를 발견했다. 그는 스트릭랜드를 깨우기 위해 슬쩍 걷어차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고. 마음대로 해. 하고 스트릭랜드는 대답했다. 그가 늘 쓰던 말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니콜스 선장이 하는 말을 곧 믿을 수 있었다. 한 푼도 없나? 라고 말하는 선장. 쓸데없는 걱정 마. 라고 말하는 스트릭랜드. 그럼 가자고. 아침은 내가 어떻게 먹도록 해볼게. 잠시 망설이다가 스트릭랜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마침내 두 사람은 빵 접대소로 갔다. 그곳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데 다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으며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수프 접대소로 갔다. 여기서는 일주일 동안 11시와 4시에 멀건 소금 수프를 먹게 해준다. 이 두 건물은 꽤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정말 굶주린 자가 아니면 이 두 곳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들은 이렇게 아침을 마쳤다. 그로부터 찰지 스트릭랜드와 니콜스 선장의 이색적인 교우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마르세유에서 그럭저럭 4개월가량을 함께 살았던 모양이다. 그날 겨우 하룻밤의 잠자리와 굶주림을 면할 빵을 마련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그들의 생활은 만약 모험이라는 말을 뜻하지 않는 스릴에 찬 사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모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니콜스 선장이 그 생생한 하술로 내 상상력에 소소해온 그 다채롭고 생기가 약동하는 묘사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항구 도시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 발견한 갖가지 일들은 그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책 한 권이 됐을 것이고, 또 그들이 만난 갖가지 일들에 대해 말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불황자 사전을 만들어낼 만큼의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구절의 소개만으로 그쳐야 할 것 같다. 무료 속박소도 기한이 지나자 스트릭랜드와 선장은 타프빌의 신세를 지게 됐다. 타프빌은 선원 숙박소의 주인으로 튼튼한 뼈대에 유달리 몸집이 큰 혼혈아였다.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실직한 선원들에게도 다시 탈배를 잡을 때까지 식사와 잠자리만은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한 달가량 지내며 잠자리로 제공되고 있는 텅 빈 2개의 방에서 스웨덴 사람, 흑인, 브라질 사람 등 12명과 함께 기거했다. 그들은 매일 선원을 찾으러 오는 선장들이 모이는 빅토르 젤리 광장으로 주인과 함께 나갔다. 숙박소 여주인은 미국 사람으로 뚱뚱하고 아주 777 못한 여자였다. 어떤 경로를 거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지만 숙박인들은 매일 번갈아 가며 그녀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스트릭랜드만은 타프빌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명목 아래 그 일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니콜스 선장은 잘된 일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타프빌은 스트릭랜드에게 캔버스값, 그림 물감값, 화필값 등을 지불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밀 수입한 담배까지 1파운드를 주었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그림은 지금도 졸리에트 부두 근처에 있는 어느 황폐한 작은 집 객실에 걸려 있을 텐데, 지금 팔면 아마 1,500파운드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릭랜드의 생각은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방면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곳에서 다시 사모아 섬이나 타히티 섬으로 가보려는 것이었다. 그가 어째서 남해로 가고 싶어 하게 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짙푸른 바다, 그것은 북위권에서 볼 수 있는 바다보다 훨씬 푸른 그 바다에 둘러싸인 온통 초록으로 덮인 섬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가 니콜스 선장을 붙잡고 놓지 않은 이유도 니콜스가 이 방면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타히티 섬이 살기 좋다고 그를 선택한 것도 실은 니콜스 선장이었다. 타히티는 프랑스 영도가 아닙니까? 프랑스인들이란 그렇게 형식만 따지는 친구들이 아니니까요.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말하는 뜻은 나도 알 것 같았다. 스트릭랜드는 물론 선원 증명서 같은 것을 가졌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돈벌이만 되는 일이라면 그런 것쯤에 구애받는 타프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선원을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첫 달 월급을 자기가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 신세를 지다가 죽어버린 어느 영국인 화부의 서류를 스트릭랜드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니콜스 선장과 스트리랜드는 함께 동쪽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계약할 수 있는 배는 다 서쪽으로 가는 배였다. 스트리랜드는 미국으로 가는 화물선을 2번, 뉴카슬로 가는 서탕배를 1번, 합해서 3번이나 거절해버렸다. 다프빌은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고집스러운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끝내는 스트리랜드와 니콜스 선장을 두말 없이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2 사람은 다시 떠돌이 생활로 되돌아갔다. 타프빌네 집에서 주는 식사는 너무 인색했으므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도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을 때나 다름없는 공벽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난 뒤에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나온 것을 몹시 후회했다. 굶주림의 괴로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기 때문이다. 수프 접대소나 무료 속박소에도 신세를 지지 못하게 된 현재로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것이라곤 다만 빵 접대소에서 베풀어주는 한쪽의 빵이었을 뿐이다. 2 사람은 닥치는 대로 아무데서나 잤다. 어떤 때는 역 근처 대피선에 있는 빈 무게와 차 안에서도 잤다. 그러나 어쨌든 살이 애는 듯한 추위였으므로 한 2시간만 자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다시 일어나 거리를 쏘다녔다. 가장 못 견디게 괴로웠던 일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이었다. 니콜스 선장은 담배 없이는 한시도 못 차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밤길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나 피우다 남은 옆벌년 동가리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기까지 했다.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파이프를 담아 피운 적은 없을 겁니다. 그는 내가 권한 옆걸련을 2개나 꺼내어 하나는 입에 물고 또 하나는 주머니 속에 넣더니 세상사를 초월한 듯한 태도로 어깨를 들썩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어떠다 잔둔폰이 좀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이따금 우편선이 들어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니콜스 선장이 잽싸게 2 사람의 목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만일 그 배가 영국 배일 때는 그들은 재빨리 선원방으로 기어들어가 선원들로부터 아침을 실컷 얻어먹을 수도 있었다. 그러다가 배의 고급 선원과 마주치게 되면 정화 실은 발에 걷어채이며 허둥지둥 트립을 뛰어내려온 위험을 겪을 때도 있었다. 그야 배만 부르면 엉덩이쯤 차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배 안의 책임자이고 보면 배의 규율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금요일도 잘 자요.